에이펙 정상회의가 마무리되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한중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한편 회의 폐막과 함께 공동선언문인 경주선언이 채택될지도 관심인데요. 관련한 내용들 정한범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위원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경주에서 열리고 있는 에이펙 정상회의가 오늘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 국가들 간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등 정말 외교 슈퍼위크가 이어졌는데 지금까지 가장 인상 깊었던 지점 어떤 게 있으셨나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도 얼마 안 됐지만 또 이렇게 큰 국제 행사를 치르는 것도 처음이고요. 또 에이펙뿐만 아니라 요 전에 바로 직전에 이제 아세안 정상회의까지 있어서 이번 주는 정말 우리에게는 외교 슈퍼위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뭐 그렇게 중요한 정상회담들이 이렇게 흔하게 열리는 광경도 아주 인상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사실 이번 주에 가장 초미의 관심사가 됐던 것은 아마도 이제 흥미의 관점에서 본다면 과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호응을 해서 북미 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뭐 이거였는데 사실 처음부터 가능성은 높지 않았고요. 현실의 영역으로 내려온다면 이제 사실 미중 정상회담이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이 전 세계를 이끄는 양대 강국인데 그동안 많은 갈등이 있어 왔고요. 그래서 이번에 만나서 양 정상이 이런 갈등을 수면 아래로 밀어넣는 것만으로도 세계 경제에는 상당한 숨통이 트이기 때문에 아마 그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그 이벤트를 얘기를 하자면 아무래도 이제 우리에게는 한미 이 정상회담에서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이 핵 추진 잠수함을 언급했던 부분 그리고 또 젠슨왕 CEO가 우리나라에게 이 AI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이런 그 그래픽 카드를 제공하기로 했던 이런 부분들이 하이라이트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회의 폐막과 함께 채택이 추진되는 경주선언에도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유무역과 공정경쟁 문구가 포함될지가 핵심이라고 하는데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우리 정부는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예, 에이펙이라고 하는 이 모임 자체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에이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989년에 처음 만들어졌는데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지금 뭐 젊은 세대들은 뭐 까마득한 옛날 얘기 같지만 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잘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80년대부터 사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물결이 이제 서서히 시작되기 시작했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 흐름이 90년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죠. 그 과정에서 이 세계화의 흐름을 어떻게 하면 빨리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고민 끝에 나타난 것이 이제 에이펙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뭐 휴대폰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널리 보급돼 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에이펙이라고 하는 지역 협력체를 통해서 전 세계의 국가들의 협력을 추동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이펙이라고 하는 정신 그 자체는 당연히 이 다자 간의 협력 그리고 교류와 협력, 무역, 자유무역 이런 것이 이제 기본적인 정신이죠. 그래서 그동안 이 에이펙이 열렸을 때마다 거의 한 번인가를 빼놓고는 거의 매번 이 공동성명이 채택이 되는데요. 그 핵심은 항상 이 자유무역이라는 겁니다. 개혁과 개방. 그런데 이제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의 국면, 미중 전략 경쟁의 국면은 미국이 이런 자유무역 질서에서 자신들이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다자무역 질서보다는 양자 간의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에이펙 정상회의도 불참하고 이제 그 재무부 장관을 대신 참석시키고 본인은 이제 미국으로 와서 할로윈 파티에 이제 참석을 하겠다고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시진핑 주석은 이제 나머지 국가들과 함께 다자주의와 다자협력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미국은 공정무역을 주장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 사이에서 어떤 절충안이 나오지 않을까. 예를 들면 공정한 자유무역 질서라든지 이런 표현으로 협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어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짧지만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시진핑 주석이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선물한 황남빵에 대해서 맛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어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원래 뭐 시진핑 주석은 무뚝뚝한 표정을 짓기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네. 뭐 트럼프 대통령과 굉장히 대비되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만나면 굉장히 이 과장된 액션과 과장된 표현을 좋아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뷰티풀, 뭐 원더풀 이런 단어들 아주 추상적인 단어들을 많이 쓰는데 시진핑 주석은 미중 정상회담 때도 그랬고 뭐 우리 대통령과 첫 대면할 때도 보면 굉장히 무뚝뚝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진핑 주석에게 이제 아마 참모들이 좀 웃어라 뭐 이런 얘기도 좀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뭐 사실 이 시진핑 주석과의 이제 첫 만남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짧은 대화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황남빵 얘기를 하고 하면서 이제 좀 들어가면서 조금 이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펼쳐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제 만찬을 하면서 또 두 분이 이제 뭐 나란히 입장을 하면서 이런 그 표정에 대한 문제를 아마 참모들로부터 들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웃으면서 이렇게 대화를 했던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이제 한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비핵화와 한한령 해제, 그리고 불법 구조물 서해 문제와 같은 좀 다양한 현안들이 논의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오늘 분위기는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예, 이번이 뭐 11년 만에 국빈 방한이고요. 사실 뭐 그보다 이제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이제 소위 이 비공식적이지만 한한령으로 예. 알려져 있는 물론 이제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우리는 그런 거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어느 시점에서부터 갑자기 중국의 관광객이 이 한국으로 오는 관광객이 급격히 감소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중국 내부에서 뭐 이제 공산주의 국가고 뭐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지금 우리에게 이제 뭐 중국과 많은 현안들이 있긴 합니다만 사실 다른 뭐 사소한 개별적인 현안들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양국 관계의 정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한령이라든지 뭐 이런 그 비핵화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다 이제 결국은 다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보면 중국이 우리랑 굉장히 이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우리가 이제 중국의 전승절 기념식에 이번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올라갔던 것처럼 예. 박근혜 대통령이 올라가서 아주 중국과 굉장히 우호적인 모습을 이렇게 연출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계속 그 양국 간에 침체됐던 이런 교류를 좀 활성화하자는데 아마 큰 방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민감한 문제들은 가능하면 실무선에서 다루거나 아니면 이제 정상들 간에는 좀 이번에 목적은 어차피 지금 중국도 여기 오기 전부터 사실은 이제 물밑에서 많은 접촉이 있었고요. 저도 중국에 가서 물밑 접촉을 좀 해봤는데 이번에 관계 개선을 하겠다고 하는 중국의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양국 간의 이 관계 정상화라고 하는 큰 물줄기 속에서 이런 이제 사소한 문제들은 좀 추상적으로 가볍게 언급을 하거나 아니면 실무선에서 다루는 식으로 다루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한중 정상회담이 11년 만에 이루어지는 회담이어서 관계 복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변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문제인데 이걸 시진핑 주석이 직접 거론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뭐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시진핑 주석의 이번 방안은 사실은 뭐 한두 달 전에 이렇게 계획했다기보다는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에 이제 그 사드 배치 문제로 해서 중국이 한국에 굉장히 불쾌한 감정을 가졌고 그래서 이제 소위 얘기하는 한한령이라고 하는 것이 내려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 들어가서 이 양국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많은 노력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때 하필이면 코로나19가 터지는 바람에 이제 양국 관계 개선이 미뤄지다가 계속 미뤄지다가 결국은 이제 윤석열 정부의 좀 약간 좀 그 편향된 외교 때문에 그 모멘텀을 잃어버렸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꼭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온 것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 입장에서는 이것을 기획한 것이 벌써 굉장히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그 핵 추진 잠수함 때문에 큰 대사를 그르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물론 중국 입장에서는 약간 불편한 이슈이기도 하겠죠. 그러나 사실 이게 이 핵 추진 잠수함 문제를 들여다보면 한국이 뭐 중국의 적대시하겠다 이런 의지가 아니고, 그동안 어찌 보면 사드 배치 문제만 하더라도 중국이 한국에게 불쾌감을 드러냈던 이유는 한국의 무기면 우리가 상관하지 않겠다. 그런데 미국의 무기를 갖다 놓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얘기였거든요. 근데 핵추진 잠수함 얘기는 거꾸로 우리가 자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미국의 무기들이 우리 해역에서 우리가 안 하면 미국의 핵잠수함들이 돌아다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중국이 여기에 대놓고 반대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관심사가 한반도 비핵화인데요. 최근에 북중러가 좀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럼 중국이 예전처럼 좀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사실 이 북한의 비핵화 문제의 핵심 키는 미국과 북한 양자 사이에 결정될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뭐 물론 우리가 이제 북한의 핵을 항상 이제 떠안고 지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 가장 중요한 현안이긴 합니다만, 사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키는 우리가 쥐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이 쥐고 있죠. 그래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 체제 보장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에 이제 합의가 돼야만 이 비핵화라고 하는 문제가 해결이 될 텐데, 사실 이 미국과 북한 사이에 뭐 지난번 싱가포르 회담 그리고 하노이 회담이 있었고요. 또 판문점 회동도 있었는데 뭐 쉽게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쉽게 해결되지 못할 거라고 하는 것은 다들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비핵화 문제보다는 어찌 보면 그러니까 미국과의 비핵화 문제보다는 현실적으로 북한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가 어찌 보면 이제 중국인 거죠. 그래서 그동안 한국의 입장에서 이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가장 그 요구를 할 수 있는 나라가 중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동안은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하는 공식적인 입장을 계속 견제를 하고 있었고요. 또 그래서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장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계속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경고 속에서 북한이 이것을 잘 따르지 않으면 중국이 일정 정도 이제 경제 제재를 하면서 북한을 압박을 했던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북한이 뭐 중국과 사실 이제 북한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경제에서 보면 중국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 원조가 들어오지 않으면 북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이 압박이 그동안 계속 먹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이것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내성이 생겼고요. 또 최근에 보면 이 러시아와의 관계가 급진전되면서 중국으로부터의 원조가 없어도 러시아로부터의 원조를 받으면서 어떻게 버텨나가는, 그러면서 이제 중국으로부터의 상대적인 자율성이 생겼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이 그동안 계속 가장 강한 영향력을 미쳤던 북한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 전승절 기념식 때도 보면 북한을 가장 예우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영향력이 가장 큰데, 최근에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러시아와 가까워지고 또 미국과 대화를 하는 이런 상황에서 자칫하면 북한이 완전히 중국의 컨트롤 밖으로 벗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또 이제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시진핑 주석이 아마도 이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예전처럼 아주 강하게 북한을 압박하기는 좀 어려울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한중 정상회담 이야기는 잠시 뒤에 다시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 정상회의 이틀째 두 번째 세션인 리트리트가 진행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지금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 현장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이재명 대통령이 나란히 앉은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좀 어떤 발언을 할 걸로 예상을 좀 하시는지요? 뭐 아마도 이제 우리가 의장국으로서 앞서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에이펙이라고 네, 하는 잠시만요. 예.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두 번째 세션을 주재하면서 모두 발언을 진행하는데요. 발언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에이펙 회원 경제 지도자 여러분, 어제 관람한찬에서 선보인 한국 음식 문화 공연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공연 주제처럼 오늘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청사진에 대해서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어제의 공연이 여러분에게 좋은 영감을 주었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네, 괜찮아요? 통역 점검 바랍니다. 통역. 네, 통역 칠레가 잘 안 들리는 모양입니다. 이제 됐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제32차 에이펙 경제 지도자 회의 리트리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제에 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이펙은 지난 수십 년간 당면한 현 세계 경제의 과제들을 해결할 아이디어 인큐베이터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그 유구한 전통을 이어받아 오늘 이 자리에서도 AI와 인구구조 변화라는 공통의 과제에 대한 창의적인 해법을 함께 찾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에이펙 회원들은 인공지능이 가져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잠재력과 역량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인공지능 역량 상위 10개국 중 5개국이 에이펙 회원이고 인공지능 관련 최다 특허 보유 상위 4개국이 모두 에이펙 회원들입니다. 이처럼 막강한 잠재력을 공동 번영의 동력으로 만들려면 인공지능 혁신에 친화적인 사회 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 협력을 촉진해서 기업들의 창의성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인공지능 혁신 생태계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며 국가적 차원의 AI 대전환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인재를 양성하고 그래서 AI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규제 개선에도 앞장서서 글로벌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원칙은 기술 혁신이 포용 성장을 이끄는 인공지능 기본사회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입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인 모두가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글로벌 AI 기본사회 실현을 핵심 비전으로 삼아 이를 위한 정책들을 차근차근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제안한 에이펙 AI 이니셔티브 역시 AI라는 거대한 변화를 우리의 기회로 만들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결과물입니다. 한국이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AI 센터는 AI 정책 교류와 AI 격차 해소를 목표로 삼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역내 AI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에이펙 회원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무한한 혁신을 공동 번영으로 꽃피우겠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또 다른 위기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문제입니다. 에이펙 사무국 연구에 의하면 에이펙 회원 경제체들의 인구 증가율은 지난 30년간 꾸준히 감소했고 앞으로 2035년이 되면 마이너스로 즉 감소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65세 이상 인구는 30여 년 동안 2배로 늘어났고 출산율은 1989년에 2.5명에서 2023년에는 1.3명으로 거의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는 경제 성장, 노동시장, 교육, 복지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하고도 큰 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부분적이고 개별적인 대응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은 에이펙 차원의 공동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에이펙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를 제안했습니다.
미래 세대를 아우를 포용적 성장부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인구 문제 대응 방안까지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함께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AI와 인구구조 변화라는 거대한 파고에 대응하려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신성장 동력으로서 문화 창조 산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태 지역은 이미 전 세계 문화 창조 산업의 성장 엔진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전 세계 문화 창조 산업 수출의 40%를 에이펙이 차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올해 에이펙 최초로 문화 창조 산업에 관한 고위급 대화가 개최됐습니다. 문화가 가진 창의성과 교류의 힘은 경제적 가치를 넘어 회원 간 이해와 연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문화산업의 성장이 연결, 혁신, 번영이라는 올해 에이펙의 3대 중점 과제를 실현하는 일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고민이 담긴 오늘 세션의 의제를 소개합니다. 오늘 우리는 미래 변화에 준비된 아시아 태평양 비전에 대해서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 인구 구조 변화, 문화 창조 산업이라는 새로운 흐름 속에서 아태 지역의 역동성을 유지하고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또한 역내 모든 경제 주체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에이펙 차원의 협력 및 기여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이펙 회원 경제 지도자 여러분의 고견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기자단 여러분께서 퇴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협조 부탁드리고요. 그 시간에 네, 이재명 대통령의 리트리트 세션 모두 발언 듣고 오셨습니다. 에이펙이 세계 경제 과제를 해결할 아이디어 인큐베이터라고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AI와 인구 구조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문제들에 대한 창의적 해법을 찾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정리되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대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회담 의제에 한반도 비핵화가 포함됐다는 대통령실의 발표가 있었잖아요. 이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실현 불가능한 개꿈이라고 반발을 했는데 어떤 의도라고 좀 보시나요? 예, 앞서 이제 그 비핵화 문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이런 부분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비핵화 문제를 풀 수 있는 키는 미국이 쥐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미국과 북한 간의 담판은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수는 있지만 사실 미국과 북한과 미국의 이 담판은 최종적인 그 결정을 내릴 수는 있지만 북한과 미국이라고 하는 만나는 것 그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만나자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호응하지 않았던 거고요. 아마도 이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지난번 하노이 때하고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핵무장이 완성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또 미국을 통해서 체제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하는 완전히 혁신적인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은 미중 간의 수교할 때 예. 이런 때와 같은 이제 혁신적인 그래서 이제 개혁 개방을 통해서 북한 체제를 정상 국가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회담에 응하긴 했는데 그 북미 회담이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하노이 때?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으로부터 체제 보장은 어렵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내려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 그 사이에 또 북한이 핵무장이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북한을 핵보유 국가로 인정해 버렸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도 뉴클리어 웨펀 스테이트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뉴클리어 파워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사실상 핵보유국에 가까운 그런 표현을 써버렸고요. 근데 최근에 중국도 이런 흐름 속에서 북한으로부터 미움을 받기 있는 싫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과거에는 중국이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지금은 이제 러시아나 미국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 북한하고 각을 세우고 북한을 심기를 건드리다 보면
중국이 가지고 있는 북한에 대한 영향력, 레버리지를 다 상실할 수도 있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여기에 대해서 아마도 조금 이제 물러서는 것 같고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물론 당연히 미국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간에 비핵화라고 하는 어젠다를 계속해서 우리가 던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이 중국에게 이런 비핵화에 대한 내용을 이번 회담에서 얘기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시진핑 주석이나 중국 입장에서도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하는 건 원론적으로 찬성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 받았죠. 그런데 이제 북한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우리가 또는 중국이 이 비핵화를 요구한다고 해도 받을 의사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의지를 이제 표명을 한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게 이제 꼭 우리한테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어찌 보면 중국에게 강하게 발신하는 메시지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 우리는 러시아나 미국 쪽하고 대화할 수도 있다. 지금 중국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이게 여기서 비핵화 의제를 가지고 괜히 한국하고 너무 깊게 가지 마라. 이런 경고성 메시지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예. 그러면 오늘 이제 한중 정상회담에서 다양한 의제들이 논의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을까요? 아마도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죠. 지금 중국과의 관계가 틀어진 것이 이 사드 배치 이후로 틀어지고 나서 계속 정상화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이제 지금 어제 그제 있었던 그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미중 정상회담을 보셨습니다만 미국이 세계 초강대국 미국이 중국과 이렇게 마주 앉아서 중국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만큼 중국의 영향력이 막강해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국의 영향력이 막강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바로 히토류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히토류가 사실 양으로 보면 굉장히 소량이지만 현대 이 첨단 과학기술 문명 사회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는 거의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히토류 생산량의 90%를 지금 중국이 생산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먹고 사는 이유가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이유가 딱 그거 하나 아닙니까? 이게 첨단 기술, 반도체와 2차 전지 이런 또 첨단 무기 이런 첨단 기술인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첨단 기술의 거의 모든 분야에 이 중국산 히토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히토류 수출 제한을 걸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마저도 결국 이 중국의 압박에 사실 모양새는 적달이 타협한 것 같지만 그 내용만 놓고 보면 미국이 굴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중국하고 예를 들어 지금 중국하고 왜 하느냐 중국 협중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정말 철없는 얘기들인 거죠. 정말 우리가 그래서 그들 얘기대로 중국과 관계 단절하고 중국은 어쩌고저쩌고 해서 우리랑 더 이상 만나지 않는다. 그럼 우리나라 이 반도체, 2차 전지, 이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방산 이거 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 중국과 관계 개선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미국을 버리고 중국으로 간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안미경중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미국 정치도 경제도 미국이 가장 중요하지만 또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정치도 경제도 결국 중국이 미국 다음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중국과 관계를 정상화하고 향후에 계속해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야 또 북한의 비핵화에 관한 이런 문제에도 중국의 힘을 빌어서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기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주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젠슨한 엔비디아 대표가 지난 CEO 서밋에서 깜짝 선물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깜짝 선물의 정체가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한국에 26만 장 규모의 GPU를 주겠다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예, GPU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과거에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픽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마도 이제 우리 그 노트북 컴퓨터를 딱 펼쳐 보면 이게 그 색깔이 있는 그 스티커가 하나 붙어 있을 거예요. 몇 예. 개가 붙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그래픽 카드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시면
거기에 엔비디아라고 써졌든지 아니면 AMD라고 써진 스티커가 하나씩 붙어 있을 겁니다. 뭐 그걸 떼버리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GPU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노트북을 구매하실 때 보면은 CPU 사양을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 중앙 처리 장치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CPU를 왜 보냐면 얼마나 컴퓨터의 속도가 빠른가를 보는 게 이제 CPU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이제 이 CPU가 얼마나 좋은가를 보고 GPU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어요. GPU는 뭐 내가 게임을 너무 많이 좋아한다. 뭐 이런 과거에 이런 사람들만 GPU를 조금 이제 부가적으로 봤는데 지금 인공지능 시대, AI 시대로 접어들면서 CPU도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만 예. CPU보다는 이제 GPU가 더 중요해진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계 경제를 이 CPU가 주도하는 시대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GPU가 주도하는 시대로 넘어간 거죠. 예. 그래서 과거에 이제 CPU가 중요할 때는 뭐 삼성이나 뭐 SK나 또는 뭐 SK 하이닉스나 아니면은 뭐 TSMC나 이런 또 인텔 이런 회사들이 더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면 지금 GPU 시대에는 GPU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인 산물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엔비디아나 AMD 같은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같은 회사들이 이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데 필요한 반도체를 만들긴 합니다만 그것은 최종 상품이 아니에요. 그것을 여기 이제 납품을 해서 엔비디아가 이 최종 상품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뭐 나중에는 다른 회사들도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이 AI나 인공지능을 발전시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를 사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죠. 예. 그러니까 현재 이 그래픽 카드를 만들 수 있는 용량, 이게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가 구매하느냐에 그러니까 이게 경쟁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누가 파느냐의 경쟁인데 이제는 누가 구매할 수 있느냐의 경쟁이라서 뭐 젠슨항 이 엔비디아 CEO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데서 이 HBM 이 반도체 메모리를 사오는데도 독점적인 지위에 있는 예. 거고요. 또 GPU를 파는데도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AI 시장에서 아주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우리에게 26만 장을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획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28년까지 목표로 했던 게 5만 장을 구입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5만 장을 구입해서 우리가 AI 강국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26만 장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그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이 젠슨항 CEO와 우리나라와 사이에 뭔가 더 이 AI 강국이라고 하는 그 슬로건을 넘어서는 뭔가 더 강력하고 거대한 프로젝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어제 젠슨항 CEO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그냥 AI가 아니고 피지컬 AI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뭐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돌아보면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보급되다가 어느 시점인가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이 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인터넷이 컴퓨터 화면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실생활에서 몸으로 만지는 인터넷으로 바뀐 것처럼 AI도 이제는 컴퓨터 모니터 안에서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실생활에서 피지컬,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AI를 만들겠다는 거죠. 우리가 공상과학영화에서 봤던 로봇 이런 게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기술이 발전하는 거 보면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이 007이 이 시계에다가 이렇게 무전하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네. 야 저런 세상이 올까 했는데 지금 그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AI 이 로봇이 앞으로 이 인간들과 섞여서 살아가는 세상이 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젠슨황 CEO가 주는 이 26만 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새로운 패러다임의 새로운 시대, 새로운 로봇이 인간과 공존하는 시대를 만들어가는 그 시험장을 대한민국에서 만들어 보겠다. 대한민국을 그 모델 국가로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그런 거대한 프로젝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APEC 정상회의와 관련된 주요 내용들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한범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